제가 오늘 사이버 외대에 사이버 외대라고 해야 되나요? 외대 사이버 대기. 예. 오늘 컬러캠 특강에 이제 강연을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예. 이 정말 모처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하고 이제 시간을 같이 하셔야 될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이게 더 의미 있는, 그러면서 아유 쓸데없이 시간 보냈다 이런 평을 안 받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을 변화를 넘어 변혁으로 경기 미래교육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의 뭐 변화에 대한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좀 의미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저한테 이 시간을 좀 말씀하신 거는 이 경기도 교육감이기 때문에, 또 제가 독특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해서 조금 이제 저의 이야기, 제가 왜 교육감을 하게 됐나 하는 얘기, 또 한국 교육과 경기도 교육이 어떻게 지금 이 변화가 돼야 될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면서 특히 경기도의 이 AI와 또 이 외국어 교육, 또 기타 다른 교육의 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그냥 소개해드리면 아마 대체로 우리 사이버 외대의 이런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과도 좀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아마 여기 대학에 지금 온라인으로 이 수업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일을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일의 의미 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 저는 일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스스로 정립할 수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시키는 일이나 하고 괜히 주어진 일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의 주인이 아니라 매뉴얼의 노예, 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은 어느 조직의 조직 논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현대사회, 특히 앞으로 전개될 사회에서는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 있는 이런 어떤 생활이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과거에 공무원 했고 또 정치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교육 쪽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됐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하고 대학원도 경영학과를 나오고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전신인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하면서 영국의 국비로 공부할 기회를 가져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토니 블레어가 이제 1997년에 5월 달에 수상으로 취임을 하는데, 토니 블레어가 취임하면서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관심이 있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니 블레어의 공약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 사실은 교육에 대한 공약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정보화 사회를 맞는 영국의 이 교육이 가야 될 방향으로 수학과 과학교육의 강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가정과 그러한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만 100% 다 못 시킨다.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교육에 책임을 지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토니 블레어가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눈에 띄게 사회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바뀌니까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정치의 측면에서 영국의 사회를 저는 봤습니다. 주로 정치의 관점에서. 그러던 중에 1997년 말에 우리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이제 귀국하고 나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시고 청와대에 제가 이제 가서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 생각은, 사실 IMF는 따지고 보면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 잘못에서 비롯됐는데 거의 모든 희생은 사실은 금융기관, 기업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변화 중에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2000년을 전후해가지고 급격하게 국제화되면서 생존하기 위한 이런 그 절실하면서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돼요. 근데 정치나 공공부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중심에서도 일을 해보고 했는데, 참 정치가 주도하는 변화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의 어떤 주축, 변화의 중심축이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을 전 나름대로 가졌더니, 물론 사회 변화에 어느 분야든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중심축이 저는 하나가 정치인데, 왜 정치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잘 안 바뀌고, 또 정치로 좀 바뀌는 듯 하다가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또 다른 쪽으로 바뀔까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이게 상당한 원인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물론 학교는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융복합하는 거, 네트워크하는 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해서 자기의 소상공인 자영업에 활용하는 이런 그 역량들에 대해서 그 교육시키는 이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도 갖추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자발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는 걸 보면서 역시 교육이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변화의 중심 에너지구나, 중심축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이 안성에 있는 국립환경대학에 이제 총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 나름대로 총장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걸로 넘기는 거죠. 우리가 교육 분야에 있지 않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보니까, 저는 모든 교육에서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이고 선도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의 현장은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성을 높이 쌓고 사회와 이 학교,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또 제가 총장할 때하고는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성을 쌓고 영역에 대한 이 애정이 좋게 얘기하면 애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육은 다른 데서는 어떠한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외부에서는 그건 뭐냐면 서로 교류하고 개방해서 서로 융복합시키자는 이런 의견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해왔던 것이 그동안에 우리 교육의 기본 어떤 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경대학에 제가 가서 한경대학의 캐치프레이즈를 길을 만드는 대학이라고 한경대학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그 길은
각자가 생각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길도 있는데 어떻든 길을 만들어 나가는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교육의 이제 목표로 삼아서 이 총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결국 환경대학의 그 경험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교육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 총장으로서 많은 그 고민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대학에서 그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니까 교장 선생님들 퇴직하시기 직전에 그 연수 과정이 있는데 그 연수 과정을 몇 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셨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여러 교육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아는 그 정치 선배분한테 그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좀 출마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짧은 그 설명을 통해서 정치에서 교육으로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사회의 변화 내지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어쨌든 중심적인 이런 역할, 기여 또 거기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교육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육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내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가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요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저희는 찾고 세상의 변화가 교육계에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 교육계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대 변화는 어떻든 문명사적 지금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차, 2차, 3차, 4차의 큰 이 일종의 세기적 변화가 있잖아요. 예. 그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AI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저는 봤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나 지금 아마 대부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살아갈 이번 세상에서는 적어도 이 흐름은 아마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통신이나 정보통신이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금 아이폰의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시대로 오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사실은 급격히 이렇게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닿지도 않던 이런 영역들이 서로 융복합을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다양한 융복합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버 외대에서도 AI와 영어라고 하는 거를 결합시키는 대표적인 융복합의 흐름을 받아들인 아주 선진적인 선도적인 이런 모델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지구적 요인으로 지금 지구 환경이라는 게 거의 이번 여름에서도 보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가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인데 이 고향 땅이 사실은 어떤 환경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교육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하는 데 대한 방향을 저희가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은 사실은 AI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둘째로 많은 네트워크들이 지금 구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 밖에 지역사회하고의 네트워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 해서 일단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의 결합을 통한 교육. 그 다음에 AI 디지털 기술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이제 공유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 교육에 결합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학교에서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채점도 AI가 해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가 모든 걸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처 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할 수 있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할 수 있게 지역 공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돼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1섹터, 또 온라인 학교를 3섹터, 지역공유학교를 2섹터로 해서 교육의 확장을 해나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 하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한 번은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저희하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 몇 년 전에 이 새로운 어떤 교육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는 그 담론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제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이 책을 유네스코에서 발간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측에 우리 경기도 교육이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를 했더니 유네스코에서 정말 이 경기도 교육 사례를 세계에 한번 소개하고 싶다 해서 작년 12월 달에 유네스코 교육총회를 통해서 세계 경기도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제가 유네스코에서 하는 디지털 그 위크라고 해서 우리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까 하는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종의 실천을 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 하고 제의를 해서 그 유네스코 제가 본부에 가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서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시대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런 교육이라는 게 시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그러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사실은 중심을 잡고 변화해 나가야 되거든요. 교육의 중심을 잡지 않고 변화해 나가면 이건 사실은 그 시류에 따라가는 거지 교육의 중심을 사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저 경기도 교육청은 함께 고민을 해서 경기도 교육이 가야 될 중심은 뭐고 변화해야 될 것은 뭔가에 대한 정리를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육에서 조금 뒷전으로 밀려있던 인성교육을 중시 여기는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은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는 역량은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잘할 때의 영어의 기초 실력과
지금의 학생들의 영어의 기초 실력의 수준 차가 엄청납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시대에 예를 들면 뭐 제가 막 그 사회생활 할 때 IT 실력과 지금의 학생들의 IT 실력은 기초 역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어 역량도 마찬가지죠. 외국어 역량도. 지금 그러한 이제 이 비전을 저희들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은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학생들이 갖춰야 될 부분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고 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인성, 기초적인 역량, 기초 역량에 대한 교육을 겸비하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는 지향하자. 이제 그래서 자율과 균형과 미래를 저희 정책의 기조의 밑바탕에 흐르는 기조로 삼고 지금 경기도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미래교육의 운영체계는 학교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본 인성과 역량을 갖춰주는 교육 1섹터로 저희는 규정을 합니다. 경기 공유학교라고 이러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유학교. 그 다음에 AI 교사 내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교육 3섹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공교육을 2섹터, 3섹터를 다 공교육의 영역에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확장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섹터, 3섹터를 공교육의 영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넣기 위해서 학점과 수업으로 인정되는 수업을 인정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지금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하이러닝을 통해서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걸 보시면서 학생들의 개개인의 어떤 이 학습 정도를 봐가면서 이 가이드 해나가는, 코칭 해나가는 역할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방법을 그냥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경험한 거,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코칭과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에도 AI를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I를 통해서 지구 환경에 도움되는 이런 역할을 할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보상하는 그런 체계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AI 디지털 시대의 제일 걱정은 우리가 사실은 인성교육이 온라인 환경이나 AI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 AI 기술에서도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분별력 있게 AI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 영어와 관련해서 좀 우리 외대 사이버대학이 사이버외대가 지금 어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코스웍을 좀 하고 계실 텐데 학교의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영어 교육은 1섹터, 2섹터, 3섹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 아까 자율이라는 그런 기조하에 학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교수법이나 이런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영어하고 과학하고를 결합해서 한다든가 영어하고 연극하고 이런 체육하고를 융합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 융합형 수업이 굉장히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거의 영어 교육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실은 말보다는 글을 먼저 배우는 이러한 영어 교육인데 지금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말을 먼저 배우는 아마 이러한 교습 방법이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학생이 주도하는 이 리딩, 연극, 여러 가지 토론, 이것이 영어 교육의 하나의 변형된 수업의 변형된 형태로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AI 기반 하이러닝에서도 모든 게 이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그 일부 나오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연구회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또 만들어 나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AI 기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뭐 발음 교정,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여러 가지 학습이 그 AI의 보조교사가 그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 주시는 형태로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연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콘텐츠를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아마 굉장히 지금 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교사들의 이 활동을 뒷받침하려면 재원이 사실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에 대한 정책을 좀 바꾸자. 왜냐하면 아마 앞으로 우리 하이러닝에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에 디지털 교과서가 탑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교과서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에서 교육 재료로 사실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보통 거로 해서. 그 과정에서 디지털 일종의 수업 재료를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서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오픈 디지털 일종의 수업 자재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게끔 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재원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또 종이 교과서 이런 교과서에 들어가던 과거의 예산들을 교육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의 수업 재료 만드시는 거에 대한 구독료 내지는 그 개발 지원하는 데 예산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공유학교인데 이 공유학교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교육적 역량을 학교 교육과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교육을 한번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 해보자. 지금은 학교에서 못하면 다 사교육으로 가서 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 공유학교는 학생들 내지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요를 제2섹터인 공유학교에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도 감소하고 결국은 경기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하고 나머지 사교육으로 갈 때 사교육의 혜택에 사실은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력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격차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경기 공유학교 시스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영어 공유학교. 시흥에서는 시흥 예술단과 함께 그 영어 뮤지컬을 그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이 수업 겸 이 공유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 굉장히 큰 것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나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성 대림동산에서는 거기 대림동산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영어 그림책하고 원서 읽기를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런 과정에 더 좋고 더 학생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우리 그 외대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협력할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 거점형 늘봄센터에서 이 학년별 수준별 영어 공유 학교를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고향에 이 율동초등학교를 하는 데를 갔더니 학생들이 AI 하이러닝을 통해서 영어를 하면서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는 한국 선생님하고 원어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공유학교입니다. 공유학교. 가서 보니까 거의 놀이하듯 학생들이 영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몇 주 안 했다는데 벌써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저보다 훨씬 없어요. 사실은. 아주 거침없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말 처음 배울 때, 우리 애기일 때 말 배울 때 문법에 맞게 한국말 하는 애기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배워가면서 이제 언어 교육을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학원에 다닐 필요 없이 여기에서 충분할 것 같다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앞으로 모든 경기도의 지역에서 저는 아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놀이형으로 또 체험 위주로 영어 수업을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아마 융복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한다든가, 영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 노래를 하면서 우리 저 영어를 같이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뭘 아이디어를 예시도 하지 말고 아주 현장에서의 그 창의력이 아주 마음껏 좀 발휘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저는 방침입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 교육청 직원들하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온라인 학교인데, 이 온라인 학교는 현재는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음온학교라고 수원에서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공유학교를 하더라도 지역 간에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차이를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목적도 이음온학교 설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이 지역적 여건이 이 교육적인 어떤 그 혜택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아주 외진 지역이나, 가령 우리 접경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데 학생들도 이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은 사실은 AI 기반의 지금 현재 수업들이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의 역할을 확장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다문화 학생, 또 많은 그 학업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부터 예를 들면 굉장히 저희들이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그래서 공교육의 역할이 가급적 학교에 머물지 못하거나 학교에 있더라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의 기회는 다 지금 가질 수 있도록 확장한다 하는 취지의 이 학교입니다. 이것도 다 공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하고 학점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기록부에 여기서 하는 거는 다 지금 올라가게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을 때 경기도의 학교 선생님이시든, 하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본인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제안을 하시면 경기도에서는 죄송합니다. 정책으로 채택을 해드립니다. 그 제도가 정책 구매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연구자나 이런 동아리 연구자들이 만들어내는 교육 콘텐츠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제도화한 것이 정책 구매 제도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만은 교육부하고 교과서 문제에 대한 협의가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그 재원이 하나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선순환의 일종의 아주 그 에너지가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외국어 교실, 이것은 뭐 특별히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립국제교육원이 현재 평택에 있는데, 평택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또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 세계 각국하고의 다양한 교류의 어떤 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여러 가지로 밝게 이렇게 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고도성장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다양한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이 다양한 그 언어를 학생들에게 또는 이 우리 교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경기도 교육을 소개하면서 사실 이러한 모든 교육들은 학교 또는 제2섹터인 공유학교, 제3섹터인 온라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렇게 이제 보면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사실은 그런 교육의 방침대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빠르면 중학교 들어가서 늦어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모든 교육이 대입 때문에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정말 너무나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그 서울대학교 권호연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학습 곡선입니다. 성장 곡선. 그래서 이제 학년에 따라서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면 사실은 성장, 학습 성장이 쭉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꺾여요. 저 시점이 되게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초반부터 꺾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걸 방치하는 거는 이거는 교육적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입제도 때문에 영향받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대입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상대평가를 통해서 서열화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암기력과 문제풀이 기술을 주로 측정하는 거. 좀 너무 제가 혹독한 평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범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대입 선발 제도가. 근데 우리 대학교 저도 대학 있을 때 보면 대학교 측에서는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자기가 꿈을 읽어나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대학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서 맥혀 있냐면 선발 제도에서 맥혀 있어요. 왜 그게 안 되나 보니까 사실은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는 사실은 대학의 첫 출발이지만 대학의 공식적인 영역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입학관리처장이 되게 담당을 하는데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보면 입학관리처장은 정원수 채우는 데 주로 관심이지 거기에 좋은 학생 뽑는 거는 사실 둘째입니다.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 보면 대입제도 가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 대입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뭐냐면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이 시도 교육청 간에 딱 경계선에 있는 게 대입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도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면서도 아무도 책임지고 이걸 개선 안 해요. 근데 어디서 제일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일 영향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영향을.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보면 초등학교부터 지금 저 조기 선행학습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이게 다 대학 입시제도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력, 그 문제풀이 중심에서 정답 맞추기 중심에서 사고력, 창의력, 자기 주도적인 일종의 문제 해결력 이걸 측정하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지금처럼 사지선다형이나 예를 들어서 단답형으로 안 되죠.
그거는 서논술형으로 자기 생각을 충분히 기술하게 하고, 우리 IB 교육의 취지도 다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기술하게 하고 그걸 제대로 평가해서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학생이 그런 것을 뒷받침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제가 하나 사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지난 2월 달에 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하고 MIT 대학의 유학원 학생 한 30여 명을 미리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한국에서 교육받고 여기 와서 교육할 때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수월한가에 대한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혀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고등학교 때 IB 교육 받은 거예요. 바로 서논술형, 또 정답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고력 해서 사고의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훈련이 된 학생은 미국에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우리 흔히 하기는 최고 서울공대를 나오고 왔다. 그 학생은 문제 풀고 해서 대학까지는 잘 왔는데, 거기서 일종의 오픈형 질문, 질문이 정답이 있는 게 오픈형 질문으로 해서 토론해 나가고 그 어떤 사고의 확장을 해 나가는 이 수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육도 빨리, 대학 교육도 정말 사고력, 창의력,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 어학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시험 보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글로 먼저 배운다 이거죠. 문자로 배우고 글로 배우고. 근데 말하는 거를 좀 언어를 먼저 배우도록 해서 우리가 도구로서의, 소통 도구로서의 어학을 충분히 하고, 그 뒤에 이제 이 글도 보면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자료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단계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저도 기억에 지금까지 보면 ABCD 글자 따라 쓰고 하면서 사실은 공부한 게 10년 넘게 어학 공부를 하는데도 말하는 거는 자신이 없는 게, 이건 우리 뭔가 교육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아주 절감하는 이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은 이러한 학습 곡선을 정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 대입제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기도는 수시, 정시도 통합하고 절대 평가하고 이 여러 가지 대학의 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굉장히 그 용도가 선생님들의 채점 부담도 덜어주고, 예를 들면 30명 채점하는데 4분 내지 5분이면 돼요. 그리고 거기 피드백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피드백에 동의하시면 선생님 채점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 만약에 좀 다르시면 선생님이 근거를 달아서 채점을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채점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하면, 딱 제기하면 어느 누구도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하기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몇 명이 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언론인들이 다 감탄을 했어요. 이 채점 그 한번 경험을 하고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과정 평가원하고도 지금 요 협의를 해서 빨리 국가적 이 평가 시스템이 바뀌도록 그렇게 경기도가 주도해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몽고 지역에 가면은 울란바토르에서 그 띠렐지라고 그 약간 오아시스 지역이 있는데, 그 가는 중에 이 강이 이렇게 이제 하나 흐르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이 돌골족의 장군인 도뉴쿠크라는 사람의 이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라는 거라. 저는
경기도 교육이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지금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이 길에 대해서는 옳은 길이다 하고 같이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에 동참해 주기를, 키파드너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교육의 위상은 대한민국 교육의 약 한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이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부터 여러 가지 이 교수학습,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이런 내용들이 좀 경기도에서 다른 이 시도로 또 세계의 경기도 교육의 어떤 그 협력을 구하는 이런 나라의 이 경기도 교육이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초의 역할을 경기도 교육이 하길 원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저는 세계로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새로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경기도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 말씀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